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패셔니스트 변희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에 이제 소환 출석했다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성남 FC 3자 뇌물, 제3자 뇌물 건인데 변희재 대표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제3자 뇌물건과 비슷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가고 있다. 그 주장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 K 미르재단 때도 판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지키려면은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만 법을 기준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불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약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쓰고 사실상 했겠죠. 공개적으로 다 했던 어떤 행정 활동이니까 네네. 불법이라는 인식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판례를 뒤집어 버리면요 법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전이죠. 5년 전에 박 대통령 K 미르재단 사건도 판례를 뒤집었어요. 검찰하고 이제 법원이. 그전에는 그런 건들이 제3자 그렇죠. 뇌물로 적용이 안 네, 되는데.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이제 그 판례가 이제 변양금 판례인데 네네. 이 문화재단에다가 기업들에게 독촉해서 이제 돈을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설사 심지어 직권남용도 무죄가 됐어요.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이 사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 어떤 또 자기 직무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뇌물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검찰이 판례 바꿔서 수사해버리면은 네. 어떻게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좀 이번에 그 발언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제 미르재단하고 나는 다르다는 걸 강조를 해버렸는데 네네. 저는 그게 좀 불필요한 일이다. 물론 이제 다른 예, 점은 있어요. 예, 이재명 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미르재단은 최순실 씨가 사적 이익을 편취하려고 위한 거고 성남 FC는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이 법 적용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미르재단에서 이게 사적 소유냐 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기업- 주식회사는 중요치 않다. 중요하지 않고 기업에다가 후원금을 받고 출연금을 받고 특혜를 줬냐 안 줬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네네. 건을 검찰 공소장은 제가 못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이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이 네네. 검찰발 기사를 하도 많이 써서 네네. 공소장 읽은 것처럼 제가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자꾸 이제 이거는 내가 사적 소유가 아니라 성남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그냥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미 검찰발 보도로 다 나갔어요. 그게 쟁점이 아니다. 똑같이 K미르재랑 똑같이 기업의 돈을 받고 특혜가 갔냐 안 갔냐만 따지겠다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성남 FC냐 재단이냐는 큰 차이가 없어버리는 거죠. 네, 뭐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광고를 지금 이거 광고잖아요. 사실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지 않습니까? 광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솔직히 지금 웬만한 그 언론사 광고가 그 광고입니까 그거? 네. 따지면 뇌물이지. 그거? 기업체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광고 효과로 내는 기업 몇 개나 됩니까? 사실 한국 사회의 이 페이퍼 신문, 종이 신문에 포지티브한 광고 효과 얼마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거티브하게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런 측면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것까지 포함시키면요, 그 청탁에 의한 뇌물이에요 만약에 따지면은.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광고를 누구 이제 권력자가 야 여기다 광고 줘.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광고 줘. 이거 사기업이죠. 네네. 사기업은 사적 소유죠. 네. 그러면 뇌물죄 인정되고 야 KBS에다 너 KBS 공조직이죠. 뇌물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돈이 들어가는 목적과 기업이 받는 혜택만 따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판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이거를 무죄를 받으려면요 이 K 미르재단 판례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법리 논쟁에서의 이 검찰이 기존에 없던 판례를 적용했다라는 거, 선택적 법률을 적용했다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 무죄 나왔던 거를 K 미르재단 때 갑자기 유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부셔야 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변희재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 때의 판례를 같이 여기에 소급해서 그것까지 털어버리려고 하는 전략 아니에요? 혹시? 아니 기사를 안 보셨어요? 조선일보반 단독 기사를 검찰발 기사를 네. 계속 그 얘기 나왔다니까요. 대법 판례까지 났다. K 미르재단 기업에게 특혜 주고 그렇지. 대법 판례 다 나왔다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걸 뭐하러 분리자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 정치인 아닙니까? 네. 지금 정치인이면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반윤석열 세력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붙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변희재 대표의 전략적 흐름이 막 존재하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내 전략일 수 있겠죠. 내 전에 생각- 저기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도 된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전략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내 전략에 대해서 어쨌든 뭐 판단해보면 좋겠는데. 네네. 윤석열하고 적을진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한 대를 모아서 이게 반윤 전선의 리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게. 동의합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굳이 나는 미르하고 다르다가 얘기할 필요 없이 아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체 공적 단체에 온 거를 다 뇌물로 한다 그러면은 미르 케이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건 똑바로 했는지를 얘기했을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그리고 법리상 대응할 때나 지도자로서의 위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훨씬 더 무서웠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쪽이 내가 K 미르지 한번 들여다 볼까? 한번 딱 했으면요. 일단 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윤석열의 그 퇴役기 지지층도 흔들리고 저쪽을 흔들 수도 있고 영역도 확장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리로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최초로 주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 근데 사실 정치인들은 그 말 같은 거 약간씩 바꾸면 되는 것이 논객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 김대중 말 얼마나 바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한 번씩 바꾸긴 그렇지 합니다.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난 정치인으로서 약간 이분이 정치인보다는 변호사로서 나간 게 아닌가. 좀 제가 정치적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러니까 사적이냐 공적이냐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로 쟁점이 됐을 때는요. 윤상현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K미르전에서는 형식적인든 이제 실질적인 청탁 없었다.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 들고 온 거 아닙니까? 묵시적 청탁의 묵시적 경제 청탁에. 공동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승계를 한다. 승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뭘 원한다. 말을 한 적 없지만은 삼성도 박근혜한테 무언으로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무언으로 들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뭐 듬성듬성 들었는데 요즘 와서 변희재 대표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게 되새김되면서 과연 이게 증거로서 인정이 될 만한 것인가? 심리 상태잖아요, 그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심리 상태를 애초에 인지해가지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네. 최순실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는 경제 공통체라는 심리 상태를 인지해서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돈 모았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되는 인지가 되거든요. 심지어 그러면 이제 특혜를 준 게 있냐? 네. 박 대통령의 삼성에 특혜를 준 게 있냐? 그게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박근혜가 문영표 장관의 지시에서 문영표가 국민관리연금공단에다가 지시해서 합병을 지시했다 그랬는데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미르재단에 기부금 낸 것과 금방 말씀하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합병에. 그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 거죠.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국민연금에다가 박근혜든 문영표 장관이든 합병 도와주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지시했다고 그냥 지르고 간 거예요. 그냥 이 특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가 더 불리하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건 네. 특혜를 준 게 없는데 억지로 그냥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4억대에서 용지 변경에 특혜가 있지 않았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법리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더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조작돼서 만들어낸 판례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거. 근데 변희재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 글이 재밌는 게 이재명 누구를 탓하랴? 문재인을 탓하라. 문재인 때의 적폐 수사가 과도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근데 적폐 딱그 이야기를 수사가 하고 아니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이미 특검에서부터 들어온 거고. 아, 그러네. 그건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검에서 그렇죠. 들어온 예. 거고. 네. 어쨌든 그때까지는 재단에 들어오는 뇌물로 안 보다가 그때 처음 뇌물로 적용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법정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깨야지만 무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금은 검찰을 장악한 대통령 윤석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검찰 라인의 일을 하고요. 수사에 네. 의해서 이런 결말들이 나오고 있다. 예. 그 이야기네요. 네. 물론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윤석열의 수사를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난 본인이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박 대통령이. 내 거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당한 거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도 할 수 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도 어차피 정치인인데. 네. 글쎄요.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못할 거라는 걸 갖고 윤석열 한동훈이 장난을 치는 거죠. 진영으로 딱 벽을 쳐서 자 조국, 이재명, 박근혜 셋 다 이 윤석열 사단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셋 다 들어봤어요 사건을. 심지어 조국 관련 것도 내가 조국 교수가 책을 다 봤거든요. 수법이 똑같아. 다 날조가 많아요. 근데 진영이 딱 갈랐기 때문에 박근혜 편, 조국 편, 이재명 편은 서로 협조 안 할 거다. 요걸 노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걸 노리고. 사실 그게 먹히는 부분도 있는 네. 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변희재 대표님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100% 수용하기 힘든 것도 이제 진영 논리가 이제 진영 작동하고 논리예요. 진영 밖으로 잘못 나오면은 그럼 박근혜 탄핵부터 다시 되돌려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런 진영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어떤 뭐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마음 놓고 양진영에 조작수할 수 있는 것은 진영의 벽이 막혀 있다는 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리더십은 지금의 지도자들은 보수든 진보든 진영의 벽을 부술 수 있어야 된다고. 진영의 벽을 부수고 검찰 쿠데타를 그렇죠. 오히려 네. 새로운 적으로 가정해야 된다. 새로운 전선을 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게 성남FC가 공기업이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골에 어디 가면 2차선 그 국도가 있어 2차선 국도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경찰이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무단횡단으로. 이제까지 전부 다 자유롭게 왕래했고 거기에 대해서 포도박스도 나르고 생업에 아주 잘 종사해왔던 일인데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시기적 선택적 사람에 대한 선택적 작동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나름의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이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의 중요한 한 축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짚어야 될 거는 네네. 지금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제 기소는 뭐 100%라고 네, 봐야 기존 돼요. 100%죠. 네. 만약에 지금 이 조선일보나 보도나 가운데로 박근혜 판례를 적용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네. 왜냐하면 이걸 180억을 전체로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가법이 돼버리잖아요. 네. 박 대통령 때 뇌물이 아마 480억인가로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관련자 다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똑같은 구조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아까 문상현 말대로 야 기업의 특혜는 더 구체적이지 않냐 그러면은 요 논리면 100% 구속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불구속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자신이 없는 거죠 검찰이. 아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야 이거 축구단좀 운영하는데 왜 난리냐 이렇게 이런 여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이재명 대표 쪽 입장은 이제 미르재단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공기업이다라는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좀 정리를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친분 관계가 있으세요? 아주 가까웠어요. 아, 그래요? 아주 가까웠던 관계예요. 뭐 최근에는 뭐 탄핵 이유는 뭐 이런 없지만은 제가 많이 끌려다니면서 도움을 강요받았죠. 개인적인 평가를 뭐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리더급은 아니다,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뭐 평가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뭐 비하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비하하지 마시고. 네. 이분은 그 남의 도움을 받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냥 민간인 그 농객이었는데 네. 그냥 막 일을 시켜. 아,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내 입장에 힘든 일이 아니라 도와주긴 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이게 도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워낙에 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좀 거칠거나 강하게 불편하게 하지는 않던데요. 저도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 남의 도움을 강요하는 게 불편하게 하는 거죠. 아, 그냥 그런가요? 막 일을 네. 시키는 게. 아니, 저는 이제 항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항의 전화. 본인에게 제가 비판적인 언사를 했다고 항의 전화를 했는데도 거칠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뭐 판사 스타일로 했을 거고. 네,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대학 다닐 때나 좀 나경원 뭐 의원이 여대생 때 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하여튼 뭐 남의 도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좀 하는 여왕벌인가요? 여왕벌. 네, 여왕벌이라는 건 리더로서의 의미가 갖춰져 있는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리더 스타일이 아니라고 리더가 되려면은 정치권 리더가 되려면은 남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그 기브 앤 테이크나 감사한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지금 뭐 범 나경원 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원내대표 대권 주자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범 나경원 계라는 게 없는 거는 그렇게 이제 세를 모으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주장하시는지 귀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명박 때는 이명박 쪽으로, 박근혜 때는 박근혜 쪽으로. 예. 이분이 시작은 이회창 총재 때 이회창 총재로 들어왔는데 네, 바로 이제 이명박계가 됐었죠. 바로 이명박계가 이명박계가 됐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이명박 말기 때 총선 지휘하러 들어왔을 때 잘렸어요, 공천에서. 아, 공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천. 예, 본인 포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별로 안 좋아했군요. 아니, 이거 왜냐면 이명박계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명박계를 몰살시킬 때 그때 뭐 진성원이 뭐니 다 합숙해서 신지원이 그때 같이 껴들어가가지고 전용이랑 해서.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또 들어섰을 때는 또 이제 정부 속으로도 뭐 좀 물망 올랐었고 바로 재보선 공천돼가지고 동작을 대고. 그러니까 이 유승민 같이 이 여당이 집권했을 때 이 야당 역할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주류에 있었던 분위기라서 지금 이상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전혀 안 했던 윤석열 정권 때 지금 여당 안에 야당 인사처럼 지금 보이는 지금 연출이 돼버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처음으로. 윤석열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보다도요, 나경원 씨는 윤석열 쪽이랑 훨씬 가까워요. 서울대 법대 학교 다닐 때도 연이 있었고, 연이 있었다. 연이 있었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어울렸었고, 남편도 서울법대고 판사고, 지금 저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서울법대 판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나경원은 그 안에 메인스트림이에요. 근데 왜 지금 상황은 아니 상황이 이전에 나경원이 취임식 때 초청 못 받았다고 길게 뛴 적이 있었어요. 그 나경원은 그러면 선관 이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나경원의 하나의 장점은 현장 들어갈 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스팔트 어르신들의 아이돌 시장 바닥 들어갈 때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 아니 또 현장에 가면요 좀 빛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빛나서 되게 아주머니 좋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못 뛸 때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수도권 선거는 나경원 불러요. 아, 그 정도로의 대중들과의 흡입력이라든가 그게 있군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예. 그게 잘 돼요. 그 나경원 그러니까 나경원 덕으로 당선 사람 굉장히 많은데 또 그걸 또 자기 세력을 못 만들어.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니까 윤석열 이 선거 때 수도권 전역을 다 놀면서 시장바닥 돌면서 엄청난 열심히 했는데 왜 어떻게 취임식 때 초청도 못 받냐 이거죠. 그럼 뭐 한간에 저기 소문입니다. 김건희 씨한테 찍혔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남편도 서울법대 판사기 때문에 얼마나 가깝겠어요 윤석열하고.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식사를 하는데 김지호 판사 남편과 나경원이 김건희한테 눈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하고 셋이서 서울법대 얘기만 쫙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약간 뭐 그 모멸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게 나경원 김지호 판사뿐이었을까? 김건희 입장에서 수많은 검사들, 검사 부인들 아니면 여검사들 왕따 안 나왔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못 받은 것과 함께 나경원이 팬클럽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팬클럽 해체를 나경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눈밖에 날 짓을 했네. 그때 이제 그래서 야 나경원은 끝났다 그때 그랬었는데 갑자기 나경원을 그 부총리급이나 장관급 그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주니까 예뻐서 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먹고 떨어져라라고 더 이상 못 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나경원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김건희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관을 줄 수도 없고 그냥 비상근 하나 던져주고 기후대사까지 던져주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 받아서 좋아할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 저기 놀러 다니긴 좋아요. 그치 그냥 비상근 저런 거는 놀러 다니긴 아니 좋아요. 저거는 무슨 뭐 이재호 씨나 그런 원로급들을 주면 그거 들고 다니고 노는데 그렇죠. 이분은 어쨌든 지금 당대표나 대권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그거 줘서 뭐하라 있는 그거 먹고 그냥 조용히 있어달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대한 챙긴 게 그거겠죠. 김건희 눈에 안 띄게 챙긴 거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전 의원도 그 당시 그거 안 받았어야죠. 만약에
진짜 당대표 생각했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받고 뭐 저기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 달라고 하고 그건 안 줄 테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가 그냥 백의종군 할게요. 이렇게 좀 낮춰버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면은 그거 줄 때 아니 그때 줄 때 이미 다 야 이거 당대표 나오지 말란 얘기다. 그렇죠. 그런 기사도 나 나왔죠. 당대표 나가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게 가장 깔끔한 정치인데 이분은 원래 그 주류 기득권 세력이니까 일단 주는 거 먹고 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야 모르겠다 먹고 보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거를. 변희재 대표님 이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속을 먼저 깬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이야. 이미 윤석열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이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을 줬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라는 이제 함의가 깊게 포함되어 있고 그걸 알면서 받아놓고는 지지도 잘 나오니까 약속 팽개치고 전당대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윤핵관들이 네. 일제히 이 홍준표까지 이재호까지 반발을 하는 거는 네. 정치적인 그 거래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거 줄 때 이미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경원이 받았을 때 아, 저 친구 안 나가는구나.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무언의 약속을 깨버린 거죠, 나경원이. 그래서 저기 변희재 대표님은 나경원 의원이 안 나가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죠. 이 받았으면은.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요. 네, 받았으면은 안 나가는 게 맞죠. 저는 저기 혁신은 때로는 한번 엠바고를 깨듯이 세게 한 번씩 배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안 받고 그때 난 당권 나간다 안 받았었어야지 명분이 쓰는데 네. 지금은 안 좋아 분위기가. 네, 네. 그 두 개나 받아놓고 이제 또 던졌잖아요. 네, 네. 야 그러면 도대체 저출산위원회라는 거를 저 사람은 뭘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툭 한번 던져버리고 물론 또 던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엄청난 잘못을 했지. 나경원 씨 말대로 장관 부총리급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네. 일개 수석 따위가 나와가지고 킬 시켜버리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그리고 저기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늘 그런 아이디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던져놓으면은 그거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수석은 장관 아래거든요. 그냥 대통령 비서일 뿐이에요. 네, 네. 대통령 비서가 킬 시켰다는 게 엄청난 이게 결렬을 했기 때문에 던져놓는 건데 원천적으로 전 나경원 씨가 정치적 상거래를 거였다 보는데 지금 대통령실 하는 짓도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오늘은 이게 더 황당한 기사 나왔어요. 사표 수리 안 됐다. 서류 제대로 안 됐다. 야, 이렇게 이거 참-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경원한테 다시 또 명분이 가는 수가 있죠. 야 저것들 해대로 너무하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하죠. 이게 지금 부총리급 자리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는 게 구두로 사표 내겠다고 하면 사표인 거지. 그걸 일개 비서가 서류 제대로 안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이대로는 못 물러나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망가졌거든요. 한마디로 이 자기 이제 프라이드가 망가져 버렸어.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냥 드랍하기에는 큰일 나죠. 지금 그냥 드랍하면 정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드랍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 공천도 안 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동네 호구도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지지율 압도적인 1위가 네. 저렇게 그냥 엎드린 자세로 가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극단까지는 가긴 갈 건데 그럼 과연 이 여당 속의 야당 인사처럼 돼서 이 유승민처럼 살 수 선거에서 있느냐? 그것도 이제 당권을 잡는 선거에서 네. 가능하겠냐? 나경원의 캐릭터라든지 이 여당 쪽 분위기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캐릭터 플러스 실력.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당 내 분위기도 이렇게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사람이 네. 당권 잡았을 때 예전에 그 유승민하고 박근혜 그게 있는데 또 그거 하겠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나는 별의 순간이잖아요. 진짜 그 사실 나경원 의원이 고래급 안 되잖아요. 참치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면은 급도 상승되는데 당 대표 되면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대표가 되면은 이 친윤들이 가지고 있는 윤핵관들 명단 갖고 와서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것도 받아줘야 되고 또 비윤과 반윤의 지지를 받았을 거니까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걸 조정하고 지분 나눠주는 건 정말 능수능란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운 2등으로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등으로 떨어진다. 네. 나가가지고. 네, 다만 이제 그 조건, 거기도 전제 조건이 붙는데 첫 번째는 윤핵관들이 특히 이제 검찰 쪽을 동원해서 캐비넷을 턴다든가 이런 행동을 안 한다. 두 번째, 비윤 정도는 하더라도 절대 반윤은 하지 않는다. 본인의 근데 처신이. 지금은 반윤이 반윤을 되는 하지 거예요? 않고는 깃발을 들 수가 없어요. 음. 지금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게
정당법 다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정당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당대표 선거의 자율성 보장이 나와 있는데 협박을 하면 안 되게 됐는지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못 나오게. 헌법 8조 2항에 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어요. 헌법도 위반이고 정당법 다 네. 위반이고 지금 잘못 걸리면요. 이 후보자 매수제도 지금 잘못 걸리면요. 지금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 대통령이 저기 주요 인사들 불러서 밥 먹고 그다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침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경원에 대해서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당한 사람이 선거 출마하면요. 반윤의 깃발 안 들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은 우리 참 속된 말로 캐비넷 오픈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분도 이런저런 구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경원도 자신감이 있는 게 자기도 판검사 세력인데 서울법대에 이너서클이고 윤석열과 문제되는 게 아니고 아마 나경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스타일에서 윤석열과 충돌했다 그러면 엎드렸을 건데 자기는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건 윤석열은 아니다. 이건 김건희의 장난이 돼가지고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털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좀 싸워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은 둘 중에 하나네. 그냥 당대표를 고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솔깃한 제안이 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부총리나 총리 가면요. 이거 후보자 매수죄에 그냥 딱 걸려 떨어져서 이거는 네. 지금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위험하죠. 뭐 저 같아도 내가 고발해 버리겠어. 저런 짓 하면은 그거는. 그렇다고 뭐 각서를 써줄 수도 없고. 지금 만약에 한 2달 뒤에 총리 됐다가 뭐 100% 후보자 매수죄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깔끔하게 그냥 나 안 나간다고 확 사라지든지 아니면 나가려 그러면 그냥 반윤의 기치로 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라지면은 진짜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지게 지금 좀 질질 끌었죠. 빨리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미 좀 끌고 왔죠. 네. 끌고 왔죠. 예. 네. 그럴 바야 그냥 죽을 각오하고 반윤 기치를 들면 되는데 네. 저는 그게 과연 그렇게 이제 그만한 용기는 있는 스타일이에요. 용기도 없고 네. 당내에서 그게 말이 되냐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왜 여당이 아니 대통령 돕는 게 당연한 건데 반윤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유승민이 지금 당대표 못 나오는 게 네. 뭐 하자는 얘기냐 여당 가지고 한타까지 한판 붙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도 지금 유승민 스탠스가 돼버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유승민보다도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유승민은 경선 떨어진 다음에 윤석열을 안 도왔거든요. 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건데 나경원은 지금 돕고 자리까지 받았다가 결국 지금 자리 싸움이잖아요. 그렇네. 네, 자리 싸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본질이네 그게. 네, 그래서 별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 보수 유튜버들이 뭐 나경원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 같다 그러는데 그래요? 네, 제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별로 상황이 안 좋죠. 그 보수 유튜버들이 나경원을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지금? 아니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네. 나경원 출마해라 뭐 자기가 돕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반윤을 정말해서 거의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잘못 만들었다. 옛날에 이준석이가 그 양두구육 했듯이 그 수준까지 달리지 않으면은 출마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야. 참 그럼 기회가 아니라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예요 지금 정치적인 위기예요. 위기의 순간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것까지도 그거를 잘못을 시인할 정도로 들이받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 살 길이 없어요. 저는 이제 반윤의 입장에서 저는 뭐 당연히 반윤이 아니고 극윤, 협윤 뭐라고 해야 되지? 탄윤으로 할게요. 탄핵 윤석열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아마 저 변희재 대표님보다 좀 더 왼쪽에 있습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윤석열 퇴진이잖아요. 네. 전 탄핵인데요. 네. 아니 뭐 퇴진은 탄핵이든 뭐 형식 차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데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나와줬으면 좋겠거든. 출마를 그러니까 출마하면 반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윤 출마를 할 수 있는 그 뭐 배짱이나 뭐 인맥 구조나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유승민 의원은 나경원이 나와주기를 굉장히 바라겠어요. 이런 막 복잡해지면은 그때 은근슬쩍 자기도 나와서 하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 룰을 또 바꿀 겁니다. 아마. 그렇구나. 자, 룰 이야기를 또 우리 한번 최종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룰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모바일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모바일과 결선 투표를 결선 투표를 하겠다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안 네, 정해졌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그 결선 투표는 하루 만에 끝낸다고 얘기한 뒤로는 아무 말이 없고 이거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비대위원회 익명의 기사로 5일 뒤에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5일 이후에 하자. 그러니까 3월 8일 날이 이제 잠실체육관에서 네네. 하는데 그때 과반이 안 되면은 네네. 결선 투표를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5일 뒤로 하자. 근데 그게 사실 형식적으로 되게 웃긴 게 잠실체육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거기서 연설하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3월 8일 날 안 나왔어요. 5일 뒤에 체육관 예약 안 됩니다. 네네. 예약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당사나 여기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럼 체육관 뭐하러 예약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정진석이 만약에 결선 투표를 5일 뒤나 6일 뒤 일주일 동안에 모바일 투표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요. 3월 8일하고 3월 15일 날 두 개를 예약했으면 돼요. 그렇죠. 그걸 안 했잖아요. 야, 이거 저기 우리 변 대표님이 정치권 오래 있어 봐서 잘하는 이야기인데, 네. 당의 전당대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실에 있는 그 체육관이 있습니다. 15,000명이 들어가는 유일한 실내 체육관에. 그게 언제 예약됐는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예약을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결선 투표 그냥 현장에 온 노인들이 가지고 해치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정당 집회가 운동장에서 못 하거든요. 뚜껑이 덮여 있어야 되거든. 뚜껑이 덮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체육관, 그 다음에는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저기 장충체육관 한 5, 6천 명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일산 킨텍스하고 일산 킨텍스. 네, 거기서 딱 몇 딱 하지 개. 않습니까? 야. 아무것도 안 잡아놨어요. 이거에 한국 정치가 아직도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동원 체제와 지지자들이 와서 으쌰으쌰 해주는 그걸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수준이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저는. 아, 이건 사실은 거의 정치 공작 수준이죠, 이거. 공작 수준이에요. 그 민의를 완전히 왜곡해서 예. 극소수의 조직화된 이 정치 브로커들만으로 당대표 뽑겠다는 정치 공작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이렇게 도보 투표로만 한다고 했을 때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뭐 유승민이든 뭐 뻔한 거죠. 이렇게 그럼 되면. 누가 그분들 찍으러 오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지역위원회 버스 동원. 그 저기 버스 동원 도상 훈련하는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부산 사상구에서 관광버스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그리고 저 김성애 저 씨가 그때 네네. 자기가 당에서 좀 보니까 네. 전광훈 이름 찍힌 당원이 너무 많아서 최소 3만 명을 새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3만 명 중에 한 90% 찍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럼 정광훈 목사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황교안 또 누구지 제낀 사람이 윤상현, 조경태 다 제꼈습니다. 제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1, 2, 3등 빅3 네네. 나경원, 유승민, 뭐 안철수 빼고 안철수, 김기현 빼고 4등이 김기현 9%, 네. 5등이 강신업 네. 5%. 근데 그게 당 지지자 여론조사도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5% 나왔어.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당을 따로 보니까 6.1%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서 5% 나왔다 그러면 당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도보 투표로 갔었을 때 네. 김기현과 강신업이 사실은 만약에 전광훈 세력을 강신업이 잡으면요 승부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 3등은 지금 끝났고 거의 의미가 없고 1, 2, 3등은. 그럼 4등, 5등끼리 붙게끔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다 정당법 위반에 어떻게 1, 2, 3등을 제껴버리고 4등, 5등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까, 이거 다. 야, 그래서 저기 이준석 대표가 고래들 다 없애고 새우들끼리 싸움 붙인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변 대표님 주장에 근거해서 보면은 자, 김기현은 윤석열이 미는 사람. 그러면 강신업은 김건희가 미는 사람. 부부 간에 대리인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나경원 사태부터 보면은 네네. 정말 이제 대통령실의 얘기가 얼마나 웃긴 얘기냐. 나경원이 판검사 세력이에요. 그럼 나경원 당대표 하면 되지 왜 김기현이냐 이거예요. 네네. 그 김건희가 틀었다고 하면 딱 말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은 경쟁력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김기현은 경쟁력 있습니까? 나경원이 여론조사 1등 나오는데요. 당 아니 여론조사. 일단은 김기현은 울산에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김기현 아는 사람 아마 인지도 10%도 안 될걸요? 강신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강신업은 그래도 유튜브라도 많이 하지. 나경원 어쨌든 인지도 파워가 있는데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선거 치를 때 나경원 간판에 김기현 간판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경원이 갔었으면은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이제 판이 짜지는 판검사 거지. 세력이 했는데 이걸 날리면서 이게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럼 김기현이 돼버리니까
아니 김기현이 된다면 차라리 강신업은 왜 안 되냐. 자, 그러면 1차 판조정에서 나경원 아웃시키는 데는 김건희 승. 예. 자, 2차 판조정에서 김기현, 강신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제가 뭐좀 경쟁 관계가 어떻게 문학적 되느냐. 상생력을 발휘하면은 네. 어쨌든 그 김건희가 막 바락바락해서 나경원을 날려서 네네. 김기현은 절충된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김건희가 안 뛰겠죠. 근데 이제 다 정리되면은 네. 이제 김건희가 부인들 불러 모은다, 여성분들 불러 모은다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움직였을 때 강신 한번 확 밀어준다거나 전광훈 목사가 맨날 나 김건희 전화 받았다 그러고 있는데 김건희가 정광훈 전화해서 신업이 오빠 도우세요 했을 때 그 네. 파괴력은 상상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부부의 이 후보 선택이 극단적 경쟁까지는 안 가겠죠, 그죠? 아니죠. 나경원이 박살난 부분이 한마디로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과 김건희로 상징되는 저항령 무속 세력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강신업도 고대 동문과면은 이 법 쪽에서 완전 이 아웃사이더거든요. 아, 김기현은 서울대 법대죠. 당연히 서울법대죠. 네네. 전광훈 광신공고의 일진 출신이에요. 그 뒤에 있는 학력들은 다 학원이고, 그러니까 저학력 그리고 정광훈은 목사의 탈에서 무속인이지 뭐. 무속인이지. 자, 여기 사적 질문. 그럼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자 윤석열에 가깝습니까? 김건희에 가깝습니까? 저는 서울대 나왔잖아. 전광훈 광신업 쪽가 훨씬 더 DNA가 가까워요. 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보수의 그 아스팔트 그 천대받은 운동권들 갖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망한 정권 네. 그래도 강신업 정광훈 뭉쳐서 보수 그 아스팔트들이 한번 스파르타쿠스 같은 혁명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야, 그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은 서울대도 다 서울대가 아니야. 서울대 법대 나와야 돼. 법대하고 판검사만 되기 판검사 때문에 돼야 돼, 그 사람들이 그럼 보수의 아스팔트 운동가들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렇겠죠. 그게 뭉쳐가지고 이번에 엎어버리라는 거지. 김건희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황교안 전 대표는 성균관대 출신이잖아요. 나름 또 검사라고 이제 또 끼려 그러는데 네. 서울법대 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패거리들이 뭐 황교안 쳐주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미학과를 원래 공부하려고 가셨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는 것은 우리 참 속된 표현으로 성적에 맞춰서 가신 근데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 때 이제 소설을 쓰려고 소설가가 되려고 이제 근데 어학을 하기 싫더라고요. 네. 어학을 하기 싫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미학이 뭐 여러 가지 좀 배워서 그냥 그 정도 알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첫 해에 떨어졌어요. 국내고사 때. 그 다음 해가 이제 수능이었는데 입시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엄청 불리했는데 그때도 미학과를 썼는데 꼭 미학과를 꼭 가겠다기보다 한 번 떨어진데 두 번째 쓰면 붙여주겠지. 그런 정도로 갔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과가 뭘 배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내가 미학과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미학과 재밌잖아요. 좀 철학하고 예술하고 이렇게 전문된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제가 또 불어를 전공했는데 네. 미학과는 이건 무조건 독어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대학 가서 독어를 공부했으면 되는데 독어는 쉽잖아, 근데. 독어에서 그 칸트 쪽 들어가다가 그냥 다 두 손 들어버렸어요. 예. 독어를 또 하기도 싫고. 근데 미학이 독일 학문을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라고 미학이 없을 턱이 있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감성학이어서요. 예, 그건 칸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칸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 감성학을 다룬 게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배우고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독일어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포기를 하죠. 독일어 쉬운데. 모르겠어요. 한번 불어도 뭐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불어를 써먹을 때 하나 없고요. 불어는 어렵잖아요. 예, 불어도 어렵고. 불어는 어려운데 독일어는 사실 영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첫 개론을 공부할 때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또 그 고대 그리스어를 또 가르쳐 줬더라고요. 고대 히라버. 라틴어. 라틴어 아니라 히라버. 히라버를 했구나. 그때부터 막 헷갈리고 중세미학 공부하는 친구는 라틴어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중세미학을 포기해버렸고. 그러니까 철학의 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제 그 막 고어들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 포기했어요. 예. 그 제가 그때 그 우리 교수들한테 난 소설 쓰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너 국문과 갔어야지 너 영문과나 미학과 들어가지고 문학 얘기하냐. 야,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 탓도 했어요. 제가 정외과를 갔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화국이라는 건 정체거든 우리말로. 정치 체제거든. 체제인데 영어로 보통 체제를 레짐이라고 해요. 레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공 교수가 이거는
그리스 말로 폴리테이아다 이러는 거라 그 순간에 머리 쥐가 쫙 나더라고. 거기도 고어 쓰고 하니까 막.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생각해 보면은 음. 그때 이제 그래도 젊었을 때 머리가 좀 돌아갈 때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공부해서 독일어 공부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 했었어야 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와서 네. 보면 엄청 후회하는 거야. 네. 그때밖에는 못 하잖아요. 야. 다시 돌아가면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대학원 석박사 끝날 때 푸코 뭐 딜레즈 이런 거 봤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학부 때 오히려 봤을 때는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오히려 아예 안 되더라고. 자, 갑자기 이야기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있었던 교육개혁 때 이야기했던 자유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어디서 읽었던 교양서적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공부는 정말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음. 예, 그나마 저 연설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 출신들이 지금 써주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아, 뉴라이트 그러니까 자꾸 자유가 많이 들어가는 게 뉴라이트들이 써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뉴라이트 성명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변희재 대표는 왜 뉴라이트 쪽하고는 그쪽으로 안 가셨어요? 저는 원래 제가 대학 때 자유주의를 공부를 하면 이제 네.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제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주의를 공부를 정통이네.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정통 보수하고 이제 버크까지 이제 포함돼가지고 에드먼드 버크 버크까지. 해가지고 와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올드라이트인데 올드라이트가 좀 바닥에서 좀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요. 신혜식 대표나 그랬었거든요. 뉴라이트는 사실은 주사파다가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 야 20년간 좌파 운동하다가 보수 왔으면은 바닥부터 공부를 해야지 왜 자기들이 뉴라이트들은 자유주의 몰라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리더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 표현대로 20년간 잘못된 노선이 있었으면은 바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자유주의긴 하지만은 진영을 보수로 갔으니까 그럼 바닥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올드라이트로 들어갔죠. 저는. 야, 저하고 좀 다른. 저기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저는 저기 존 롤즈를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정치적 자유주의 좀 이제 좀 왼쪽으로 네, 진보적 자유주의. 네,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자유주의예요. 네. 롤즈도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워낙 스펙트럼이 좌우에 다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전당대회 최종 전망을 하고 끝을 한번 내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경원 사태가 자꾸 끌면 끌수록 전당대회가 자꾸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이상한 짓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겁을 먹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현장 투표한다. 현장 투표는 아니 결선 투표는 결정이 난 것 같고 네네. 문제는 1차도 그냥 다 현장으로 해버린다는 이런 이상한 악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악수가 나오고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탄탄한 지지층 갖고 있는 강신업 전광훈 라인이 기회를 얻게가 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 되면은 이 반윤 세력들한테는 유리해집니까? 저는 막 꼭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수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 좀 잔머리는 안 쓰는 사람들이고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보수에서 한 번 정도는 그 비주류 밑바닥 애들이 한번 스파르타쿠스 혁명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망치고 그건 다음 문제고 그런 정도의 지금 좀 뭐라면 좀 한 같은 게 쌓여 그런요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진보는 바닥 운동가들이 꽤 많이 제도권 진출하는 게 문화가 있잖아요. 운동권 때부터 연결돼서. 그렇죠. 이제 바닥 운동가들이 진출해서 기득권이 됐는데 요즘은 바닥 활동가들이 진출을 갑자기 못해요. 그 총선제 바뀌었다 그러는데 지금 20대, 21대 때는 민주당은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진 엘리트 표현하자면 일진 엘리트는 저쪽 가고 이진 엘리트는 민주당하고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 그게 이제 점점 내가 볼 때 저 국민의힘화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웰빙 정당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예전에 여기 뭐 참여연대라든지 환경연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밖에 있을 뿐이지 제도권 움직이기 힘들이 갖고 있잖아요. 힘이 있었죠. 보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게. 그래서 한 번 밖에 있으면 영원히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쌓여서 지금 와고 지금 강신업에 좀 폭발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강신업이가 다 공천 다 준다. 보수 운동가들. 네네. 자리 다 주겠다. 하니까 그런 정도에서 판을 좀 엎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기 현장 투표하시려면은 제가 2007년도에 대선 경선 때 룰미팅 팀장 하면서 226개 전국의 투표소 설치해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대요. 선관위 위탁 관리 규정이 네. 있어요. 네. 그냥 체육관으로 다 와야 됩니다. 체육관으로.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관련되는 진행은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